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의사 안지산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지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장은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 장 건강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최근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장 질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런 여러 장 질환 중에서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어떤 병이고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의 주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자,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질환은 아닌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설사, 또 이유 없는 복통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근데 대체 어떤 병이길래 이렇게 만성적으로 겪게 되는 건지 오늘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과민성 대장증후군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란 검사상 특별히 이상이 없으나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복통, 복부 팽만감과 같은 불쾌한 소화기 증상이 반복되며 설사 혹은 변비 등의 배변장애 증상을 가져오는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근데 긴장되거나 신경 쓰는 일이 있을 때 화장실 좀 자주 가게 되는 상황 많은 분들이 겪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병원에 계시다 보면은 실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 많이들 만나 보실 텐데 병원에 많이들 내원하시죠. 발병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임상에서 가장 흔한 소화기 질환 중 하나입니다. 유병률은 10에서 20% 정도에 이르고 청소년이나 중년층에 호발하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 질환이 좀 증가 추세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의 수는 2014년 약 146만 명에서 2016년 157만 명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한식 위주의 식단이었다면 최근에는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고 특히 유제품, 밀가루 음식의 양이 많아지면서 점점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비해서 식습관이 달라졌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과민성 대장증후군 발생 원인은 식습관의 변화와 좀 관련이 있다 봐야 할까요? 네,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섭취한 음식물은 장에서 대부분 분해되고 흡수되는데요. 장의 연동운동뿐 아니라 장내 세균에 의해서도 음식물에 분해되고 흡수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에서는 소화 기능을 돕는 균은 약 200조 개가 있는데 발효 음식인 김치나 청국장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같은 좋은 균, 그리고 진균, 곰팡이균 등과 같은 나쁜 균의 비율이 85대 15 정도를 유지할 때 이상적인 장내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적인 이유로 혹은 항생제를 과용하거나 음식을 많이 먹는 식습관으로 인해 나쁜 균의 비율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죠. 또 이런 상태에서 장에 유해한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물의 분해가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쥐어짜는 통증이나 찌르는 듯한 복통, 변비, 설사 등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비교적 현대에 와서 이 질환의 어떤 이해와 정의가 정리된 질환,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그런데요. 그렇다면 과연 한의학적으로 이해하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결국 설사, 변비, 복통이 중심이 되는 증상으로 구성된 기능성 장 질환입니다. 해당 증상에 대한 내용은 이미 동의보감과 그 이전의 문헌부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의 설사는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허설, 기설, 식적설, 그리고 변비는 혈조, 혈어, 기체로 인한 대변 비결 증상과 유사합니다. 허설은 몸의 기력 부족으로 인한 설사를, 기설은 스트레스로 인한 설사를, 식적설은 음식물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설사를 가리키는데 현대 과민성 대장에서 말하는 설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을 뭐로 보고 있을까요? 한방에서는 소화기관 자체의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를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는 한의학적으로 감기승비라고 표현하고요. 소화기는 생각을 주관하는 장기인데 역으로 생각과 스트레스가 과도해지면 소화기에 악영향을 미쳐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만듭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단지 스트레스로 예민해서만 생기는 병은 아닌데요. 예민하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해져 있다 보니까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한의학적으로는 비기어로 표현하는데요. 소화기계 기능 자체가 저하되고 부족해서 소화 흡수 및 연동 운동의 장애가 발생하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소화기관인 비위 기능의 저하, 그리고 스트레스가 핵심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자, 근데 스트레스가 어떻게 소화기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스트레스가 소화기에 미치는 영향은 자율신경계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긴장 상황에서, 부교감신경은 안정 상황에서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데요. 소화기는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상대적으로 소화기를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위장의 각종 소화 흡수를 위한 분비, 연동 운동 등 모든 것이 저하가 되게 되죠. 즉 스트레스가 실제로 위장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증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특징적 증상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차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심해지며 체중 감소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장의 상태에 따라 배변 후 가라앉는 복통 혹은 복부 불쾌감, 배변의 횟수 변화, 복부 팽만감, 배변 후 잔변감, 다량의 전병 등 여러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그 증상에 따라서 좀 분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나눠 볼 수 있을까요? 네, 환자에 따라서 이러한 증상 중 한 가지 증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변비형, 설사형, 변비설사 교대형, 가스형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각각의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각각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설사형은 변의 대장 통과 속도가 빨라져 발생합니다. 복통이 별로 없고 아침에 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식후 곧바로 화장실로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점액을 포함한 묽은 편이나 연필 모양의 묽은 변을 서너 차례 본 후 하루 종일 편안하며 오후까지 지속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사 후 힘이 빠지지 않고 탈수가 없으므로 체중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장염과 다른 특징입니다. 변비형은 변의 대장 통과 속도가 느려져서 발생하는데 변이를 느끼지만 막상 화장실에 가면 변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좌복부로에 쥐어짜는 듯한 복통을 호소하는데 방귀 혹은 배변 후에는 배 아픈 증상이 호전됩니다. 변의 형태는 연소똥처럼 동글동글하거나 장의 경련으로 가늘어진 연필 굵기 정도의 변을 보는데 휴일에 편안하게 지낼 때는 이러한 증상이 없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설사형, 변비형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변비설사 교대형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교대형은 대장에 대한 신경지배 문란으로 발생한다 보고 있고요. 복통은 배변 후에 완화가 됩니다. 처음 며칠간 설사를 하고 그 후로는 설사 변비가 반복되는 특징이 있으며 갈수록 변비 기간이 길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끝으로 가스형은 하복부에 가스가 차 있는 듯한 느낌을 느끼는데 실제 가스양이 많거나 비록 가스양은 정상이지만 가스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상태입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부글거리며 후중감, 잔변감을 느끼며 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합니다. 가스형은 장내에 가스가 차서 배가 팽팽해지는 복부 팽만감 증세를 느끼는데 갱년기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증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와 증상에 맞는 진찰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차가 좀 있겠군요. 자, 그럼 혹시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로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복통의 정도는 다양합니다. 가벼운 불편감부터 쥐어짜는 듯한 심한 복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장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외에도 뭐 장염같이 다른 질환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다른 장질환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장 질환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 복부 불편감,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배변과 함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완화되는 점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인한 뭐 설사, 복통, 변비 이런 증상들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치료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는 다른 질환이 생길 가능성 역시 높아집니다.
한의학에서 음식의 영양과 섭취는 후천적 기운을 얻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과민성 장증후군이 지속되어 음식을 통한 영양 공급에 부족함이 생기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장누수 증후군,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비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 만성 염증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스트레스나 어떤 감정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셨는데, 자,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한다면 그 진단 과정 역시 그렇게 간단하진 않겠어요, 선생님?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생화학적 구조적 이상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한 가지 검사로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변 검사, 대장 내시경, 혈액 검사 등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 원인되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문진을 통해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로마 기준을 통해 확인합니다. 로마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평균 일주일에 1회 이상의 복통이 최소 6개월 전에 시작되며 3개월간 존재해서, 또한 복통은 배변과 관련되거나 배변 횟수의 변화와 관련되거나 대변 형태와 관련된 위 세 가지 기준들 중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를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한방에서는 어떤 진단법을 적용할까요? 기본적으로 병원의 검사를 통해 복부에 기질적 문제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핵심으로 하여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만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 상태가 어디부터 문제가 된 것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자세한 문진, 복진, 맥진 등을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선 과민성 대장증후군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기능성 위장장애에 대해서 감기울결, 감기승비라 하여 스트레스가 소화 기능에 영향을 미쳐 기가 뭉쳐서 생기는 증상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치료 원칙을 소관해울, 사관보비라고 하여 스트레스로 인해 막혀있는 기를 소통시켜서 소화의 운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식습관의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 설사를 식적설이라고 하는데요. 물에 섞이면 쭉 퍼지는 변을 수차례 보고 왼쪽 하복부에서 복통을 주로 느끼는데, 이럴 때는 위장관의 운동과 흡수 능력을 촉진시키는 한약을 사용합니다. 또한 유전적, 체질적으로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소화기가 찬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약재를 사용하여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의학은 심신의 의학으로서 심리치료 및 다른 한방요법을 배합시켜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치료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한방 치료 종류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선생님. 한의학적 치료를 좀 가볍게 좀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자세한 문진을 통해서 병력을 확인을 하고요. 이후 원인과 증상에 따른 개인별 맞춤 한약 복용을 지도합니다. 이후 복부에 온열 자극을 가하기 위해 왕뜸요법을, 그 이후에 소화기 치료, 특히 장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혈자리에 침치료와 약침요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좀 치료가 잘 안 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환자분들께서 의학적으로 명확히 원인이 있는 다른 질환들에서 좀 빠르게 낫는 경험을 자주 하다 보니까 치료 기간이 다소 길게 필요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극복이 어렵고 극단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느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 역시 치료를 받으면 호전이 가능합니다. 치료와 동시에 스스로 생활 속에서 악화 요인을 찾아 제거해 나간다면 더욱 빠르게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한약을 복용할 때 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은 아무래도 남들보다 소화 기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한약을 차가운 상태로 먹기보단 소화기 부담을 가지 않게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양약을 함께 복용 중이신 환자분들께서는 가급적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복용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30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갑자기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선생님? 네, 심리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진, 즉 긴장 상황을 담당하는 교감신경의 작용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충격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적인 휴식으로는 안정 상태가 오래가지 못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이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교감신경의 흥분 상태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계기 자체가 없어진다면 따로 치료받지 않아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좀 자연스럽게 나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대부분이 정신적 요인들로 인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증상들도 자연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따라서 치료 개입 없이 자연적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사라지길 바라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심리적 원인도 문제겠지만 장애 문제인 만큼 음식물 섭취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특별히 좀 피해야 할 음식 있을까요? 대부분 자극적 음식물이나 유당이 함유된 음식, 기름진 음식, 술, 카페인, 그리고 장내 가스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콩, 밀가루 등의 음식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애 운동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운동. 뭐 예를 들면 조깅한다거나 걷는다거나 이제 이런 운동들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좀 추천할 만한 운동 있을까요? 네, 적당히 땀을 낼 수 있는 운동이라면 어떤 형태든 전부 좋습니다. 아, 다만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은 체력 자체가 저하된 경우가 많으니 음, 과도한 운동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지압자리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좋은 혈자리 몇 개 좀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합곡혈인데요. 대장경의 혈이로서 둘째 소노리뼈의 중점의 노 쪽에 위치합니다. 대표적인 건강 혈자리고요. 전반적인 소화기 질환에 사용하므로 지압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천추혈인데요. 대장의 모혈이라고 하여 대장의 반응점에 해당합니다. 배꼽 중심으로 양방향 이촌 옆에 위치합니다. 이질, 광란, 설사, 변비, 복통 등 소화기 질환뿐 아니라 여성 질환, 비뇨 생식기 질환에도 사용합니다. 뜸을 떠주면 더욱 좋은 자리고요. 세 번째 혈이는 대형 혈입니다. 배꼽 중심으로 양방향 사촌 옆에 위치합니다. 천추혈과 유사하게 설사, 변비, 복명, 이질, 타랑 등에 쓰이며 지압을 하거나 뜸을 뜨면 좋고 복부 전체를 따뜻하게 찜질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이런 자리들 기억해 주셨다가 지압법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양방 치료와 비교했을 때 그럼 한의학적 치료의 어떤 장점 좀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설사나 변비, 복통 같은 단일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가 아니며 몸 자체의 기능 개선에 초점을 둔 만큼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치료가 되면서 전반적인 컨디션 자체가 개선이 되고 건강한 체질로 몸이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한방 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한방 치료로 보통 증상이 오래되지 않고 가벼운 경우 약 한 주에서 한 달 정도 치료 기간 동안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오래되고 증상이 심하여 만성화된 경우에는 약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치료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치료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뭐 후유증, 부작용 이런 거 있을까요, 선생님?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기능성 위장 장애로서 대장암이나 기타 장애 염증성 질환과는 무관하므로 치료로 인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한방 치료는 환자의 증상에 맞고 원래 가지고 있던 체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의 치료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치료 후에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 후에 어떤 관리 해줘야 할까요?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사실 거창한 질환이 아니고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질병입니다. 아, 개인별로 증상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을 찾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생활 습관 중요한데, 자, 그럼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활 습관은 다음과 같이 하면 도움이 되세요. 네. 적당한 운동과 휴식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주고요. 피로 회복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과로는 금해주시고 수면은 충분히 취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식습관과 배변 습관을 확립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음주와 흡연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복부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위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복부에 핫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식습관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해 주셨는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예방 또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식이요법도 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일반적으로는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것이 장기적 안목에서 중요합니다. 아, 두 번째로는 음식은 부드러운 것을 먹는 것이 소화기의 부담을 덜어주고요. 알코올 및 담배는 금하는 것이 역시 좋습니다. 네. 또한 체내에서 정체 기간이 긴 밀가루 그리고 기름진 음식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또한 커피를 자제해 주시고 인스턴트 음식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네. 볶음이나 튀김보다 구이나 조림으로 요리한 반찬을 먹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육류는 좀 자제를 해주시되 만일 드신다고 한다면 삶아서 드시고 양념으로 된 육류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앞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종류를 소개해 주셨었거든요. 자, 이 유형에 따라서 혹시 식이요법을 좀 다르게 해야 하진 않을까요, 선생님? 증상에 따른 유형별로도 식이 습관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설사형의 경우는 기름기 많은 음식이나 커피, 차 등의 카페인 음료는 피해 주시고요. 변비형은 대변을 부드럽게 하고 대변량을 늘려주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가 특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가스형은 복부 팽만감을 덜 느끼도록 천천히 식사를 함으로써 공기가 식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네. 또한 장내에 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두부, 콩류의 섭취는 제한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자세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예방하거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당부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경우는 기능성 위장 장애인 만큼 자기 자신의 생활 관리가 중요하므로 평상시의 생활 습관, 식습관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증상이 심해져 불편을 겪을 정도로 나타날 것 같다면 그 전에 미리 의사의 진찰을 통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생길 수 있음을 알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과 식습관 개선도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안재상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